그래서 재무상태표가 내 건강검진표가 맞는 얘기고요. 그죠? 내 경제에 대한 건강검진표가 맞는 거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볼게요. 그냥 이 1억을 3%씩 만약에 20년이면 1년에 300만 원의 이자고요. 그죠? 그러면 20년이면 총 6천만 원의 이자를 내야 돼요. 물론 원리금 균등 상환이니까 뭐 원금을 갚는 만큼 이자가 준다고 해서요. 그러면 절반 해볼게요. 6천만 원에 절반하면 얼마를 내야 돼요? 3천에 대한 이자를 내야 돼요. 그거보단 더 냅니다. 왜? 처음엔 이자 비율이 적고, 원금 상환 비율이 적고 이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한 4천 정도 이자를 내야 될 거예요. 원리금 균등 상환한다고 치면. 대충만 계산해도. 근데 이거 1년 만에 끝내요. 1년 반 만에. 이자를. 그럼 얼마 내는 거예요? 이자가 얼마가 절감되는 거예요? 거의 한 3, 4천 절감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3, 4천 모으기는 쉬우세요? 어려워요. 근데 그냥 별거 안 했어요. 근데 가계부만 보고 이것만 바로 잡아도요. 절감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아지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절감되니까 이걸 우리는 자산으로 운영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분은 빠르게 자산이 모입니다. 그렇게 모인 자산을 가지고 수익을 또 창출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자산 상태표는요. 금방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이 상태에 계신 분들을요. 노예라고 표현해요. 왜? 벌어서 이거 내고 못 갚고 내고 이거 얼마나 힘들어. 30년 20년 이거 해야 되잖아요. 노예죠. 금융의 노예. 근데 이걸 다 갚고 빚도 다 갚으면 자산이 빨리 모이네요. 이분 같은 경우 월에 250만 원 정도, 여기에 들어가는 돈만 250만 원 정도 했어요. 네, 적금 연금 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거 원리금 균등 상환 이전이 있기 때문에 이자니까 한 금융회사에 내는 비용만 월 300만 원이었다고요. 맞벌이니까 가능했지 이거 맞벌이 아니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이거 다 안 나가고요. 이게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300이 모이는 거네요. 월에. 엄청나요. 1년에 3,600이 모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스터디 하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태혁쌤 3,600이면 내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실물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종잣돈이 되나요? 충분히 되죠.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 2년만 있으면 빚 다 갚고 2년째부터는 투자자로 신분 상승이네요. 노예에서. 이게 가능해요. 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자산관리에서 가계부를 그냥 단순히 쓰는 법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은 저희가 가계부를 좀 다시 보기 시작한 게 이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수업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경제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사실은 뭐 세계 경제 흐름 그 다음에 요즘 같은 시국에 뭐 환율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유독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이유는 그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자산을 운영하는 데 도움을 받으신 분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당장 눈앞의 어떤 문제들을 풀지 못하고 현재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정보만 얻어요. 네, 그래서 그 정보에 대한 좀 우선순위, 단계가 필요하다는 걸 인식을 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가계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계부가 교육이 될 줄 몰랐어요. 이 가계부 쓰는 법이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도 처참한 게요. 가계부를 쓰는 제대로 뭘 의식해서 써야 되는지조차 저희는 모르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이것만 보면은요. 이분이 계속 노예로 살지 아니면 나아질지가 그냥 한눈에 다 보여요. 이제는. 그래서 많이 오래도 안 걸려요. 그냥 보자마자 보여요. 사실은. 뭐가 개선돼야 되는구나. 그죠? 근데 이걸 써보시면 네, 이런 어떤 의미를 갖고 이렇게 정리를 해 보시면 이제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누군가가 함부로 저희가 주입해서 이렇게 하세요를 그냥 맹목적으로 믿으시는 게 아니고 이런 원칙에 따라서 계산에 따라서 내가 뭐를 받아들여야 될지를 판단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1단계예요. 교육으로 따지면. 그래서 비용을 잘못된 걸 바로잡고 그걸 유지하는 것도 엄청난 수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재테크하면 어디에 자꾸 귀가 솔깃하냐면 누가 어디에서 돈 벌었대. 그죠? 어디가 좋아? 이거에 대해서 관심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그렇지 않고 이것만 봐도 어느 정도 흐름을 다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까 한 분이 숫자를 잘못 써서 실수로 집값이 오픈됐어요. 그죠? 네, 집값이 얼마라고요? 11억. 그건 또 기억 잘하시네. 11억입니다. 11억. 적어요? 커요? 엄청 큰 돈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재무제표를 썼더니 11억. 이건 이제 사례니까 진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집 한 채 있다. 이런 분 많잖아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딱 봤더니 그냥 집 한 채 딱 있는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게 11억이에요. 근데 이분이 돈 걱정을 해요. 예를 들면. 그럼 우리는 어떤 제안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어떤 제안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돈은 돈을 번다면서요. 집을 팔아요? 그러다 집값이 오르면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1억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다른 분들은 11억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어떤 형태의 수입을 만들어내는지 그것부터 보셔야 돼요. 사례부터 보셔야 돼요. 그죠? 그랬더니 이런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5억의 순자산을 가지고 월세를 한 300에서 500을 받는 건물을 갖고 계신 분은 제가 직접 봤습니다. 네, 이 강의를 하면서 한 3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자주 보진 않았어요. 네, 근데 그게 어떤 건물이냐 봤더니 3층짜리 근린생활 건물이라 그래서 3종주택 건물을 갖고 계신 분을 봤어요. 1층에 상가, 2층에 원룸, 3층에 주택. 근데 그 건물의 총 시가는요, 계속 변하니까 제가 미팅할 당시에 한 지역은 12억, 한 지역은 15억, 좀 비싼 데가 20억 좀 미만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실투자금, 내가 들어가는 실금액은요, 한 5억 내외였어요. 그걸 다 현찰로 주고 사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대출과 보증금. 네, 그래서 그분이 대출과 보증금을 하면 이자가 나가야 되잖아요. 대출 같은 경우에는. 근데 들어오는 월세로 봤더니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냈더니 그리고도 돈이 한 300에서 500 정도가 남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이제 건물을 활용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우리는요, 그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어떤 자산을 움직일 때요, 매매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데 매매보다 더 중요한 게 방법입니다. 파는 것만 방법이냐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 자산을 팔아버리면 그게 오를지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오른다는 기회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팔지 않고 내가 현금화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죠? 전세가 있습니다. 그죠? 물론 그럼 11억까지는 안 들어가겠지만, 안 나오겠지만, 네, 뭐 그래도 목동 정도면 한 8, 9억 하지 않을까요, 전세가? 그렇지 않아요? 그럼 8, 9억의 현찰을 가지고 5억짜리 건물을 살 수 있네요. 그렇죠. 5억짜리가 아니죠. 12억짜리 건물을 사고도 돈이 남네요. 캐시플로우가. 예를 들면. 그러면 거주도 해결이 되고. 왜? 거기 새로 들어가서 살면 되니까. 그죠? 거주도 해결이 되고 월세도 나오네요. 이런 방법론을 아시면 자산을 관리하시는데 조금 더 유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무조건 그렇게 해서 부동산을 투자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네, 우리가 방법을 모르는 거지. 네, 방법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관리에 있어서는요, 아까도 저희가 자꾸 맹목적으로 하는 게 상품을 먼저 보세요. 어디를 가야 돼, 뭘 사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거랑 같이 보셔야 되는 게 방법론입니다.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운영해야 돼? 어떻게 움직일 거야? 라는 것을 같이 보셔야 돼요. 네, 그게 맞물리지 않으면 사고가 터져요. 예를 들어서 팔고 갔어요. 그래서 월세는 받아요. 근데 이 11억짜리가 20억 되고요. 여긴 가격이 안 올라요. 예를 들어서 이러면 이제 그 피토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디까지가 문제고 어디까지가 강사로서 제안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부동산 투기꾼으로 만들 거냐, 그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이 사회가 더 건강해지는지 나빠지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사회가 좋은 건지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그건 지금 시간이 아니고 오늘은 가계부로 네,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주 묻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렇게 털었더니 순자산은 변함이 없는데 빚이 줄더라. 그래서 더 많은 기회가 창출된다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자산 부채는 자산을 갖고 있으면 돈이 들어오는 것을 얼마가 들어오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부채는 돈이 나가는 것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얼마가 들어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은요. 그래서 예전에는 자산이 있어도 돈이 안 들어오거나 빚이 있으면 나가는 돈이 컸기 때문에 네, 빚은 악마한테 영혼을 파는 행위가 같다라는 되게 무서운 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 특히 우리 윗세대 분들은요. 빚을 지려야 빚은 절대 안 된대요. 절대 안 된대요. 그쵸? 근데 아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 11억짜리 집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세 보증금도 빚이거든요. 그죠? 내 돈이 아니니까 그 돈을 빌려서 무이자 빚인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수익을 냈어요. 빚을 통해서. 이럴 땐 빚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개념을 좀 바꿔볼게요. 재무제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빚은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고요. 빚을 통해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계산을 통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고급 과정으로 저희가 응용을 한다면 빚이 있어서 수익률은 좋아지지만 반대로 리스크도 커져요.
네, 그래서 이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죠? 부동산 투자자분들이 내 돈을 조금 늘려고 온갖 빚을 다 땡겨가지고 갭 투자니 뭐 대출 투자니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했는데, 그죠? 집값이 시장이 변했어요. 제도도 변하면서. 그랬더니 투자자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사람들이 무리해서 투자, 빚을 통해서 무리한 투자를 하신 분들이 당황하고 계시거든요. 그죠? 근데 그런 것을 또 고려해서 우리는 빚을 어디까지 져야 돼. 물론 수익률도 좋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은 또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짚어드리면 이 재무제표를 볼 때 은행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3억 6천에서 빚이 1억 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수익률을 빼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재무제표를 봤을 때 부채 대비 자산 비율 이런 얘기, 아니 자산 대비 부채 비율 이런 얘기를 해요. 3억 6천에 1억이 있어요. 그러면 약 한 30% 정도? 그죠? 4억에 4억. 3억 6천에 1억인 빚이 몇 프로? 25% 정도 되는 거네요. 대충. 자, 그러면 부채가 높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빚이 적대요. 그러면 이건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건강. 그래서 좋은 거래요. 이게 좋은 게 맞아요? 이게 좋은 거예요? 이 상태가? 아니죠, 이제는. 네. 부채 비율이 중요해, 안 해요? 여기서만 보면. 그러니까 리스크를 빼고 부채 비율 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비율에 대한 교육만 받아요. 그거는 돈을 빌려주는 금융권에 대한 입장입니다. 왜? 내 돈 빌려줬더니 도망갈까 봐. 그 리스크 관리할 때 비율이 필요한 거죠. 걔네들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비율보다 중요한 게, 비율도 물론 중요한데 같이 봐야 될 게 뭐다? 수익률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되시죠? 그래서 그 다음을 또 진도를 나가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교육을 다시 한번 그걸 맹목적으로 믿지 마시고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어떤 판단할 건지 이걸 다시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자산 상태표를 보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차는 자산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차, 자동차는 자산이에요? 뭐예요? 네? 자산이에요?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차를 현금화하신 적 있으세요? 네. 어떻게 해요? 중고로 팔았는데 많이 시세가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거나 자, 현금은 되잖아요. 그래서 중고로 팔아서 차를 이제 팔았어요? 그리고 다시 새 차 사셨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 현금화돼서 돈이 더 들어갔어요? 더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차를 이론적으로만 보면 재무사, 그러니까 자산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론적으로는 자산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자산에 넣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현금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뭘로 바뀌어요? 다시 새 차로 와서 가격이 올라가서 감가상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차를 자산에 넣었더니 마음만 좀 풍요로워지지 득되는 게 없더라. 네, 그래서 최근엔 또 뭐가 나오냐면은요, 카테크라 그래서 감가상각이 없는 전세 렌트카가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아무튼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세보증금은 그러면 어디다 써야 돼? 내가 전세를 들어갔다. 네, 내가 전세를 살고 있다. 그럼 전세보증금은 어디다 쓰셔야 돼요? 네, 자산입니다. 그죠? 자, 그럼 또 다르게 가볼게요. 내가 집이 있어요. 5억짜리 집이 있는데 내가 딴 데 살고 여기를 전세를 줬어요. 한 3억에. 이 들어온 전세보증금은 어디다 쓰셔야 돼요? 네, 부채에다 쓰셔야 됩니다. 다만 걔는 이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익률 마이너스가 0%. 이해되세요?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 같은 경우는 T자로 했을 때 내 집값이 5억이면 5억. 그 다음에 여기 전세보증금이 3억이면 빚에다 3억. 해서 내가 지금 그러면 그쵸? 거기 남아있는 돈 2억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리셨는데 보험을 어디다 써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보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큰 카테고리를 분류하면 노후를 위해 저축하는 상품, 연금입니다. 그 다음에 복리비과세라는 상품들. 그래서 자산을 축적하는데 어쨌든 목적을 갖고 있는 상품들은 네, 자산에다 적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자산이 아까 적었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불입한 금액을 적는 게 아니고 해약하면 얼마 나와 이걸 기준으로 적으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뭐 종신보험이니 암보험이니 실비보험이니 이런 것들은 자산으로 물론 될 수 있는데 그 자산이 된 시점에 적으시면 되고요. 굳이 자산이 안 된 시점에는 아직 자산이 안 됐거든요. 복권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내 자산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이걸 자산으로 운영하는 순간 해약을 해서 보장이 날아간대요. 그쵸? 그래서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산에 넣지 않아도 크게 무방하더라. 그러니까 저희가 이론적으로 자꾸 접근해서 막 그걸 학술적으로 싸우자가 아니고요. 자산을 관리하는데 편리한 방법을 우리끼리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네, 보장성 보험은 자산에다 굳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신보험 해약환급금 적어봐야 네, 어차피 나한테 안 돌아와요. 살아생전. 만기가 언제요? 죽을 때. 네, 그래서 살아생전 납입이 끝나도 돈이 안 들어와요. 그게 어떻게 자산이에요? 없는 거랑 똑같이. 그래서 안 적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앞에 이제 저희 생각하는 경제 교육을 들으신 분들은 그게 왜 또 자산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또 자산화 시키는지 저희가 교육을 다 했잖아요. 해약하고 뭐 재가입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했으니까 기회가 되시면 그것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